이번 강의에서는 광무개혁과 기술학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과학기술 교육이 정규 학제의 학교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무개혁의 실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기술학교가 설립되었는데요. 이 학교에서도 신학문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각종 기술학교는 1897년 전후 설립되거나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지요. 대한국제반포 이래 진행된 광무개혁은 1880년대 조선 정부가 구상했던 부국 강병 정책들의 실제 집행과 구현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외교 정치적으로 운신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1899년에 고종은 황실 직속의 국내부를 설치하고 부국 강병의 기반인 식산흥업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구 아래 전환국, 전운국, 기기국, 평식원, 서북철도국, 철도원, 통신사, 광학국 등을 두어 관련 사업을 집행 관리했죠. 각 기구마다 사업을 전담할 근대적 기술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던 체계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시험과 졸업 그리고 임용 규정은 전통적인 체계와 유사하더라도 이곳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근대 과학과 기술, 예를 들면 대수, 화학, 물리, 생리 등으로 꾸려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전보학당은 전신기술 전담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전보사에서 현업을 통해 양성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체계를 구성했고 전신기술자들을 성공적으로 양성해낸 기술학교지요. 이 학교의 설립 과정을 살펴볼까요?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국제반포 후 전국 지방 곳곳을 잇는 통신망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통신원을 신설했지요. 통신원은 1880-90년대에 청나라와 일본의 압력으로 움츠러들었던 전신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신기술자는 40명이 채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전신기술자 확보를 위해 인력 양성 사업을 정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성전보총사 소속의 전보학당을 재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성총사는 지방전보사들보다 기술 인력이 더 많았고 그들은 좀 더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통신원은 전보학당 학도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무학도가 되려는 사람들은 통신원 측 주임관의 청거를 받아 3단계의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도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합격자들은 자신의 신원과 행동거지, 학업 과정을 보장하고 책임져줄 보증인을 세워야만 전보학당 입학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런 선발 과정을 거쳐 입학한 학생들은 먼저 전신기호 습득과 더불어 전보규칙과 같이 당장 현장 업무에 필요한 과목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학, 산술, 전리학, 화학 등의 과목들을 학습했지요. 그리고 섬세하고 정밀한 근대 기계의 구조와 조립 방법도 익혀야 했습니다. 이 학당에 입학하면 수업료는 물론 학용품과 책까지 무료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진학을 위해 월별, 분기별, 학기별, 학년별 시험을 봐야 했고 졸업시험도 통과해야 했죠. 졸업했다고 전신 전문 관원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졸업은 단지 임용시험을 치를 자격을 확보하는 일이었지요. 학사관리는 엄격해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 터무니없이 혹독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보학당의 운영자들은 불평불만에 전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출석과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냉정하게 처리할 뿐이었죠. 그럼에도 이 학교의 인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 과정을 마쳐 졸업하고 선발 시험을 통과한 전신기술관원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서양과학 기술을 훈련받은 전문 집단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도 전신기술자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조립 제작한 전신 수신기는 파리 박람회에 출품될 정도였습니다. 대한제국의 자랑이었죠. 대한제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전보학당 역시 정치 외교적 수세의 상황을 견디지는 못했어요. 1905년 일본의 강제에 의한 한일 통신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활동 중이던 전신기술자들 100여 명 전원은 전신현업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물론 전보학당도 폐교되었죠. 이후 조선의 전신 업무는 일본에서 파견한 기술요원이 담당했습니다. 1909년에 최신리원 양성소를 설립해 송수신 인력을 양성했지만 1911년까지 운영된 이곳에서 훈련받은 38명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전신 같은 한 분야의 특정 기술만이 아니라 서양 과학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대한제국 정부 역시 이를 알고 있었지요. 1899년 상공학교 관제를 마련하고 개교 준비를 착수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계 학교 설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학활동의 기본인 실험실, 실험기구들은 제쳐두더라도 이를 가르칠 전담교사조차 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훈련받은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경공원 교사 초빙 작업도 3년 정도 걸렸음을 감안하면 이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마치고 개교를 한 것이 1904년의 일이었지요. 하지만 곧 을사늑약으로 이 학교의 성격은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1904년 농상공학교의 학습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달라진 학교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상공학교로 말입니다. 이는 이 학교에 농업과 상업과 공업과가 개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차관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교원 10명, 직원 2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학생은 한 학년에 8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요. 학습 과정을 공업과 학생들을 예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과에서는 한국 역사, 한국 지지, 만국 지지와 같은 과목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고 화학, 물리학, 산술, 도화를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학과 외국어도 학습해야 했죠. 졸업을 위해서는 예과 1년, 본과 3년으로 구성된 4년의 과정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처음 공업과를 개설했을 때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처음 입학생 80명 가운데 반이 넘는 10명이 공업과에 지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듬해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공업과 지원 학생들이 대폭 감소해 1905년에는 15명, 1906년에는 18명 정도로 줄어들었죠. 이 감소는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제국 학생들이 수리적, 조직적 사상을 받아들일 뇌력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배경에는 공업과의 일본 선생들의 횡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인 교사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든 건가요? 일본인 교사들은 학생 전부를 경부철도 공사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실습을 핑계로요. 학생들은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본인 기술자의 보조원으로 혹은 일본어 통역자로 혹은 조선인 노동자 감독자로 일해야 했습니다. 근대 과학과 기술을 배워 쓰러져가는 조국을 다시 세우려는 열의에 가득 찼던 공업과 학생들은 일본의 하수인으로 부리는 상황에 반발했어요. 이렇게 반발한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퇴학당했거나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일본인 선생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만 그의 퇴임으로 학교 운영이 중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 학교에는 한국인 교사들이 4명이나 활동했던 덕분입니다. 교사인 안형중, 홍인표, 김택길, 변지상은 모두 일본 유학을 마치고 온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안형중은 대한제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도쿄 공업학교 염직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홍인표 역시 국비 유학생으로 안형중과 같은 도쿄 공업학교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했지요. 김택길은 일본의 사립 고슈 학교에서 채광 야금을 전공하고 졸업했으며 변지상은 경응의숙에서 공부하고 귀국해 측량 기술을 배운 인물입니다. 이 교사들 덕분에 농상공 학교가 유지된 것이지요.